네.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오늘 일단은 마지막 차례 하는 날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땅의 지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질. 여기에서는 앞에서 이제 지층이다, 뭐 지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땅과 땅이 층층층 쌓였다. 시간 순서에 대해서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땅에 어떤 성질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의 성질에 따라서 시간을 구분해 보는 것. 그때 지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생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쌓였던 암석들을 통해서 환경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화석. 그러니까 뭐가 화석이냐라고 하면은 옛날에 살았었던 생물, 그런 생물의 유해, 뭐 간단한 말로 시체라고 하면 되겠죠. 시체나 뼈,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그리고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알도 포함이 되고요. 걸어 다닌 발자국도 네, 흔적이 되고, 네, 심지어는 이제 배설물도, 오줌은 남지 않겠죠. 이제 대변이 남게 되는데, 그런 배설물 등등등등등 이제 살았었던 흔적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흔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에 살았던 남조류라고 하는 아이가, 사실은 요 아이는 단세포거든요. 근데 단세포가 그러니까 세포 딱 하나인데, 그게 생물 그 자체인데 그 아이가 화석으로 남기에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단세포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남조류의 화석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남조류가 살았었던 흔적이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화석이 발견되는 과정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메몰이라고 하고, 두 번째 퇴적이라고 하는데, 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매몰돼서 퇴적되는 시간이 느리다라고 하면은, 지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 그리고 지하 얕은 곳에서 활동하는 미생물들이 이제 시체를 분해하게 되는데, 이때 이 미생물들은 뭐 일반적인 살, 고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뼈와 같은 성분들도 다 분해하기 때문에 생물체가 죽은 다음에는 굉장히 빨리 묻혀져야 돼요. 그리고 물론 뼈나 이빨이나 뭐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좋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화석화 작용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여기 그림 조금 남은 데다 좀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뼈가 있단 말이죠. 뼈가 있는데, 자, 이 뼈에 이제 땅속에 묻혔어요. 여기가 땅이에요. 그럼 땅속에 흐르는 물 H2O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그냥 물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지하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온들, 예를 들어서 SiO2라든지 또는 CaCO3라든지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제 녹게 되는데, 들어올 때는 같이 묶어서 그룹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아이는 H2O만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뼈의 성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H2O가 빠져나오면서 그냥 자기만 나오면 될 걸 뼈 성분까지 같이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뼈의 성분은 빠져나가면서 이곳에, 네, 나머지 물에 녹았었던 이온들이 잔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온들이 잔류했었던 성분, 뭐 여기에 규산이라든지 탄산염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남아있게 되면서 이 돌덩어리 안에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본다는 거요. 공룡 뼈와서 만져보셨으면은 좀 느끼실 수 있는데 굉장히 돌처럼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이 됐다, 뭐 화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화석이라고 얘기하는 거 만져보면은 그냥 단단한 돌처럼 느껴지지만 뼈같이 느껴지지만 그 아이가 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녹았었던 이온들이 그곳에 남아있게 된 거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 이걸 좀 구분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수륙 분포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육상 화석이 나왔다? 육상 생물 화석이 나왔다? 그럼 예전에 거기가 육지였다는 거예요. 바다 생물 화석이 나왔다? 그럼 예전에 그곳이 바다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생물 진화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네, 요것은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게 고생대 때 삼엽충이란 말이죠. 그 삼엽충, 그 아이도 고생대 초기에는 단순한 모형이었어요. 단순한 모양. 그런데 고생대 후기에도 살았으니까 몇 억 년 동안 살았던 동안 모습이 안 바뀔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하고 다양한 모양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삼엽충이라고 본다는 것도 생물이 점점점 저렇게 진화하고 있네.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네. 그런 거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시조새와 같은 아이들. 음. 시조새와 같은 아이들은 파충류에서 네 그리고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뭐 또는 쏘리 파충류에서 조류로 가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어느 걸 또 기억해야 되냐면 시조새 언제 나타났어요? 네, 중생대 쥐라기에 출연했다가 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시조새 같은 경우에는 날지 못하는 새예요. 그러니까 익룡들이라고 하면은 활강만 해요. 활강. 그러니까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양이라는 거는 그냥 땅에서 뭐 날갯짓을 해서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고 활강이라고 하는 것은 시조새가 날려면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날갯짓을 좀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날개를 쭉 펴고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처럼 이렇게 슉 날아가는 거지. 근데 이제 육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뒤뚱뒤뚱, 그러니까 날개가 거추장스러운 거야. 뒤뚱뒤뚱 거리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아이가 금방 죽어버렸죠. 근데 금방 죽었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그래도 몇 천만 년은 살았는데, 네, 뭐 지질 역사 시대로 보면은 굉장히 짧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나와 있는데 표준화석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네, 여기에 생존 기간이 짧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요거 표현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생존 능력이 아주 좋지. 아주 좋은. 그러니까 뭐냐면요. 날씨가 더워도 살고요. 날씨가 추워도 살고요.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뭐 바다에서 사는 아이도 있고, 뭐 육지에서 사는 아이도 있고, 하늘에서 사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공룡이요. 공룡 같은 경우에는 익룡도 있고, 수룡도 있고, 뭐 육지 돌아다니고 있는 공룡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생존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분포 면적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표준 화석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우선 삼엽충, 밤축충 그리고 암모나이트, 공룡, 화폐석 메모드 뒤쪽에서 또 살펴볼 겁니다. 음. 시상 화석이라는 것은 때 시자의 모양상자 그러니까 그때의 환경, 모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그 아이가 현재도 살고 있어야 돼요. 현재도 살고 있어야 있음.
그러니까 뭐냐면 산호와 같은 아이들은 네,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호가 어디 살고 있나? 따뜻하고 얕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산호화석이 발견된 곳이 있다. 뭐 레드스쿨 밑에서 산호화석이 발견됐다고 칩시다. 그 땅이 그러니까 그 지층이 쌓일 때, 그 산호화석이 쌓일 때 레드스쿨 밑에 땅들은 네,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사리가 나왔다. 굉장히 습하고 육지 환경이었다. 따뜻한 육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얘는 생존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물론 첫 번째 조건, 표준화석하고 거의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봐주시면 돼요. 자, 분포 면적이 좁다라는 게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 거꾸로 얘기하면은 생존 능력이 꽝. 그러니까 난 이 환경 아니면 못 살아! 라고 하는 아이죠. 그러니까 산호는 온도가 조금 따뜻해지잖아. 그 온도가 조금 추워지잖아요. 그럼 죽어요. 예를 들어서 고사리 같은 경우가 이제 온난한 환경에서 주로 잘 사는데 저 고사리가 조금 온도가 내려가면은 싹 죽어버려요. 그때가 이제 고생대 석탄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가 지금도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 고사리가 만약에 생존 능력이 좋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뭐 기계를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봐요. 어. 네. 어쨌든 이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거.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준다는 거. 요렇게 조건들이 있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옛날에 이거 처음에 볼 때는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고기후 연구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옛날 기후가 어땠나. 우리가 그때 날씨, 기상청이라는 건 없으니까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뭐 사람이 살았을 때야 뭐 문자로든 뭐 책으로든 기록으로든 이제 전달해 주는데 저 때는 그냥 화석과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들에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냥 화석. 그러니까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얘는 시상 화석이니까 그 당시 기후가 그 땅이 쌓일 때 이런 거 나중에 절대 연령으로 몇 년도에 뭐 고사리가 살았구나라는 거 측정하면서 그 시대에 기후가 온난 수준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나무의 나이테에 그냥 간단하게 개수나 폭을 생각을 하면서 나이테의 폭이 넓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기온이 높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무 나이테에 예를 들어서 수천 년 된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있지도 않지만 수천 년 된 나무 나이테에 본다고 자를 수 있어요? 네, 자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근에 있는 아이들의 이제 나무의 나이테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천 년 전의 기후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무가 그대로 쌓여서 옛날 나무가 화석이 되기 전 상태 그 상태의 나무를 잘라서 나이의 그 나이테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꽃가루 화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장미꽃 가루 화석이 나왔다? 그럼 그 지역은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추운 지역의 꽃가루가 나왔다?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석순 연구라는 것은 이제 산소 동위 연소비 요거 별표해 주시고 그리고 빙하 코어 분석에서도 산소 동위 연소비 요거 별표해 주시고 세 번째 유공층 화석에서도 산소 동위 연소비 예, 별표해 주세요. 오른쪽에 선생님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물론 뒷장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몇 페이지냐면 92페이지에 산소 동위 연소비 두 번째 그 항목에도 있거든요. 네. 그 항목을 이제 그림 뭐 여러 가지 문자상으로 나와 있긴 한데 선생님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음, 바다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육지가 있어요. 음. 바다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H2O겠죠. 조금 얇게 해볼게요. 근데 이 O라는 아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라고 하는 아이는 원자 번호가 8번이고 원자량이 16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아이고요.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갖고 있는 아이고 산소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도 있냐면 양성자는 보통의 원소들처럼 8개를 가지니까 네, 산소예요. 그런데 중성자 2개가 더 많은 아이가 있어요. 18의 그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저 아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질량이 이 아이가 더 무거워요. 질량. 그렇단 얘기는 요 아이가 증발을 한다고 칩시다. 요 아이가 증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증발이라는 것도 사실 질량이 가벼워야 증발을 막 잘하는 거거든요. 음. 일반 물보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주사 맞을 때 바르는 알코올이 증발을 빨리 하는 이유는 원자량이라는 게, 네, 이제 분자량으로 계산이 되겠죠. 분자량이라는 게 작아서 쉽게 에탄올은 날아가고, 알코올은 날아가고, 물이라고 하는 아이는 천천히 날아가고, 이런 특징이 있는 거 기억해 보면, 그러니까 평소 때는 16호가 많이 증발하고요. 많이 증발. 그리고 18호라고 하는 아이가 조금 증발을 하게 돼요. 이게 평상시예요. 근데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온도가 상승하면 그러면 18호라고 하는 아이도 많이 증발하는 네,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네. 이 아이가 그냥 18호, 그러니까 산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를 데리고 나오는 거냐면 H2O, H2 18호.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아이로 증발이 되는 거예요. 증발 하다 보면은, 예,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무엇을 만드느냐? 구름을 만들게 되겠죠. 구름이 좀 모양이 이상해. 구름이에요. 자, 그러면 구름에는 이제 물방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빗방울들. 근데 이 지역이 추운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은 눈이 내릴 겁니다. 눈. 그래서 눈이 쌓여요. 눈이 쌓여요. 그리고 또 눈이 쌓여요. 또 눈이 쌓여요. 이렇게 눈이 쌓이다 보면은 꾹꾹꾹꾹 눌러지게 돼서 이 아이가 빙하가 되는 거예요. 짜잔. 어. 그래서 이제 빙하 안에 어? 누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됐죠? 네. 18, 5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8, 5의 비율이라는 것은 16, 5에 비해서 18, 5라고 하는 아이의 양이 요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과정에서 요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통 18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조금 증발해요. 근데 온도가 상승하면 예, 그 다음에 18호가 많이 증발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구름의 형성이 되고 눈이 되어서 내리면서 네, 빙하에 이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니까 요거 빙하 속에 18호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온도가 하강하면 빙하 속의 18호의 비율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걸 가지고 빙하 속에 남아있는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해서 네, 기온이 높다.
또는 낮다 이런 거를 판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공충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유공충은 예, 밑에 또 그려볼게요. 여기에 있는 아이인데 유공충이 여기에 요 조그만한 아이들이에요. 조그만한. 그러니까 바닷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의 화학식을 따져보면은 SiO2 많이 본 아이죠. SiO2. 근데 여기도 이 O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 거야. 자, 이 O를 유공충이 성장을 할 때 물에서 흡수하거든요. 근데 잘 따져봐요. 온도가 상승하면 18O라고 하는 아이가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네, 공기로 빠져나가고 그 아이가 빙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물 안에 있는 비율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을 하니까 이 SiO2의 네, 18O의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 네. 그래서 유공충과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서로 반대 개념이구나. 유공충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근데 저 유공충이요. SiO2라고 하는 아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추충, 고생대 방추충이라고 하는 아이, 요 아이가 고생대 방추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생대 때는 화폐석과 같은 아이들이 그냥 유공충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통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를 알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실 수 있고요. 책에는 조금 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여기 눈이 쌓여서 빙하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눈과 눈 사이의 공간, 눈 사이의 공간에 기체가 포함되죠. 근데 이 중 CO2의 양으로 네, CO2가 많았다, 더웠다. CO2가 양이 적었다, 네, 추웠다. 그러니까 CO2는 온실기체니까요. 지금도 현대사회에서 CO2의 양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눈 안에 있는 CO2의 양으로도 기후변화를 알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파. 음. 자, 요런 사실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어쨌든 석순도 네. 육지 안에 그러니까 지하수 안에 이제 산소 동위원소비 그리고 여기에 빙하 그 강수량이라고 하는 거 써 있죠. 네. 빙하코어라고 하는 아이도 산소 동위원소비, 유공충 화석이라는 것도 산소 동위원소비. 네, 요런 거. 근데 이제 완자 책에는 여기 위에 그림처럼 나온 게 아니라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런 문장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선생님이 요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음. 그래서 파악을 해봤지. 그러면 제일시대의 기후가 요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거는 여기 성캄브리아 시대가 중절반 정도로 나뉘어서 이제 두 개의 시대로 좀 구분이 되고 그리고 고생대 때 어떤 특징을 기억해 주면 되냐면 여기 고생대 초기 그리고 고생대 중기 캄브리아기 오르드비스기 고생대 초기 실루리아기 대번기 고생대 중기 석탄기 베른기 고생대 후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생대 때는 이제 세 시기로 나뉘게 되는데 뭐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가 있지만 뭐 쥐라기 때 온도가 조금 낮아지는 순간이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내려가는 시점이 중요해요. 여기 책에도 한랭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이게 빙하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빙하기라는 거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17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를 빙하기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왼쪽에 축을 보시면은
22도에서 17도, 12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2도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훨씬 떨어져야지 네, 빙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빙하기는 언제 있었던 거냐? 이게 송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초기의 끝에, 그리고 석탄기, 패륜기 그때 사이, 그리고 여기 신생대. 그러니까 중생대 때는 조금 서늘해지긴 했지. 근데 네, 빙하기는 없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신생대 때는 초기에는 따뜻했다가 후기에는 차가워지게 되는 거. 요런 온도 분포를 조금 더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온도 분포를 통해서 어머, 생명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었는지 좀 파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으로 이제 시대를 구분하다 보니까 네, 몇 페이지냐면 네, 94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막 외울 것들이 많은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 우리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조금 톡톡 골라볼게요. 근데 그래도 많긴 해. 네. 근데 요 파트를 풀기 위해서는 뭐 논리적으로 A가 B다, B는 C다 뭐 요렇게 하는 것도 저 과학 중의 일부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방대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사실 그 지구가 탄생한 시기가 46억 년부터인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겠어요. 그중에 아주 여러분들 0.00001%도 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들 몇 가지만 배우는 거니까, 예, 조금, 내용은 많으니까 긴장은 좀 해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지질시대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보면 생물계의 큰 변화, 이것도 가지고 이야기해요. 생물계 중에서 특히 동물의 큰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초점이죠.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다 생자가 붙어 있잖아요. 생물들이 바뀌면 특히 생물들이 바뀌면 네, 그때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짓고요. 그리고 그 생물계 안에 큰 변화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대규모 지각 변동, 이게 부정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정합이라고 얘기하는 거 기준으로 뭐 캄브리아기, 오르드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지질시대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뭐 중학교 과학이랑 이제 다른 건 그때 전까지는 누대라는 개념, 대라는 개념, 사실은 대라는 개념으로 많이 배우지만 이제 누대라는 개념이 이제 고1 과학 때 들어가고 이제 고2 지구과학 그래서 기 수준까지 이제 파악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 정도로 이제 세분화된 그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누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들이 모인 거야. 대들이 모여서 누대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로 구분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네, 원생 누대와 시생 누대 이렇게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걸 구분을 하실 때 우리가 뭐 좀 포인트로 알아두면 좋은 건 시생 누대는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시생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원생 누대라고 하는 아이는 생명이 원시적이다. 원시적.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원시적인 생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생누대, 원생누대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네,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시생누대 여기 시작 포인트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에서는 이제 저기를 46억
4,600으로 구분 짓는 문제집도 있지만 우리 수특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수능 특강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4,000억, 뭐 4,100만 년.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40억 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제일 긴 시대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해 보면 여기가 대략 15억 정도 걸리고요. 여기가 대략 20억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긴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네. 2021년 수능 특강 기준으로 원생누대가 제일 긴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뭐 말 붙였지. 2021년 수능 특강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책마다 이거를 딴 수치로 적어놔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는 4,600으로 적어놓고 어느 책에는 4,000으로 적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는 지구 시작으로 그 지질 시대로 구분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생명의 흔적이 나타난 그 40억 년을 기준으로 나타내느냐 요걸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네 올해 수능 특강 기준으로는 40억 년이 네, 시생률의 시작이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냥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 시작의 그 구분을 더 보면 처음 시작이 이제 46억인 거죠. 46억 년. 그리고 시생누대 시작이 40억. 시생누대 그리고 원생누대가 25억 년. 그리고 여기로 원생. 자, 그리고 5.5억. 여기에는 5.41억 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은 5.5억이라고 변환해서 외우라고 합니다. 여기가 고생대고요. 2.5억. 요 정도 시대가 중생대. 0.65억. 그러니까 선생님은 뒤에 숫자가 5자로 끝나는 걸 선호해요. 5.5억, 2.5억, 0.65억. 이때가 신생대로 좀 구분을 짓는다. 자, 여기 이 내용까지 구분을 짓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이 왼쪽에 써 있는 것처럼 B까지 외워놔야 되는 거지. 자, 고생대 제일 오래전부터 캄브레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신생대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 거. 근데 진짜 안 헤어지잖아? 그럼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진짜 안 헤어지면은 아무리 못 외워도 고생대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는 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기, 중기, 후기 요것들 기억을 해두고 조금 좀 특이한 시기가 실루리아기 요거 정도 이름 정도 석탄기 얘 이름 정도 요 이름들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그 이야기가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 시생누대 밑줄을 그으면서 보세요. 시생누대는 이 사이에노박테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시생누대 오른쪽 위쪽에 써두는 거 생명이 시작했잖아요. 생명이 시작할 때 우리와 같이 세포가 많았을까? 라고 하면 아니에요. 시생누대는 단세포의 시대였습니다. 단세포. 음. 단세포들이 그냥 군데군데 물에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살고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라고 하는 아이도 이제 단세포였던 거죠. 어. 자, 그리고 원생누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원생누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오른쪽 위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입장에서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짚어줘야 되는데 단세포는 팔이나 다리나와 같은 부분이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정자, 그 꼬리처럼
그러니까 어느 세포의 한 부분이 아예 변형을 일으키면서 세포 자체가 작아지거나 세포의 생명체 그 생명력이 이제 좀 떨어지거나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몸 안에 운동 능력을 담당하는 기관을 그러니까 세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생누대예요. 원생누대에서는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래봤자 원생누대 후기예요. 후기. 근데 저 시대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변형되는 시기가 몇십억 년 걸린 거죠. 어쨌든 원생누대 후기, 그러니까 대략 한 10억 년에서 5억 년 사이에 그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때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물들이 기어다니는 흔적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그때가 뭐였냐면은 해파리, 벌레, 해면동물, 이 해면동물이라는 거 그냥 해삼, 멍게, 그리고 이제 뭐 거머리 같은 것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주로 기어다니는 흔적으로 많이 발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가 없는 아이다. 척추가 있는 아이는 그러니까 척추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고생대부터 이제 발견이 되는 거고 수십억 년 동안 척추가 없는 단세포, 다세포 생물들이 있었다는 게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자, 아까 기후 기억나는지 좀 궁금한데 기후가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굉장히 온도가 낮았었어요. 근데 원생누대 말기에 폭발적으로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줄 그으세요. 기후라는 게 대체로 온나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것 때문에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살기 좋으니까요. 그냥 따뜻하면은 네 생명체가 살기가 편하니까 후손을 낳거나 또는 번식을 하거나 또는 뭐 어느 환경에 가서 살아보거나 하는 특징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래서 고생대 때 생명체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 이걸 기억해 주면 되고요. 밑에 표시가 있는데 여기 얘들 중에서 좀 기억을 해주면 캄브리아기 제일 밑에 캄브리아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무척추 동물 그러니까 삼엽충 이게 완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완종류, 두종류, 복종류, 뭐 두종류, 뭐 복종류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런 거 체크한 거는 다 조개들이에요. 조개. 그러니까 지금도 살고 있어. 기억 안 해도 돼요. 지금도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시대를 구분짓는 아이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시상화석이니까요. 음, 어쨌든 고생대 초기에는 삼엽충, 그러니까 무척추 동물들이 번식을 하고 많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것처럼 캄브리아기는 삼엽충 가장 많이 번성했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르도비스기의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필사. 얘는 온도에 민감해요. 민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처럼 생겼냐? 나뭇잎처럼 생겨 있는데 이 아이의 전체 모습이 어떤 거냐면 요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해파리처럼 생겼는데 밑에 다리가 나뭇잎처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거 그림 그리는데 조금 정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어 발판처럼 생겨 있는 거지. 이 필석의 모양이 다른 게. 근데 얘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오르도비스기 말기, 실루리아기 요때쯤에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필석이 싹 죽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온도에 민감해서 필석이 다 죽어버린다. 자, 그리고 실루리아기. 네. 실루리아기 같은 경우에는 갑주어. 예, 별표해 주세요. 갑주어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출현은 오르비스기에 했는데 갑주어는 실루리아기 대봉기 때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필석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에 이제 갑필석이 죽고 나니까 네, 어류들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때쯤 실루리아기의 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얘는 빨간색으로 별표 칠게요. 오존층. 이게 언제 형성이 된 거냐면은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형성돼요. 이게 오존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O3잖아요, O3. 산소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누적이 되었었던 거냐면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아이가 살았을 때는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때가 대략 27억 년 정도 시기인데 27억 년 때부터 광합성이 시작된 거지. 누가? 남세균이요. 그러니까 남세균이라고 하는 아이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좀 색깔도 좀 녹색 빛깔을 띠고 있잖아요. 네, 광합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시작했었으니까 네, 육지로 바로 안 올라와요. 공기 중으로 바로 투입이 안 되고 바닷속에 산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육지로 올라오게 되고 공기 중으로 많이 퍼지게 된 게 이 오존층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오존층의 영향으로 이후에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겨요. 육상생물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물에 육상생물의 출현이 시작. 그래서 여기에 양서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대 초기에 양서류가 없어요. 양서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개구리 어렸을 때는 물에서 살고 커서는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아이. 양서류예요, 양서류. 어, 저런 아이들이 대봉기 때 이후로 출현할 수 있는 게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생겨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육지에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양치식물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양치식물. 이 아이도, 그러니까 양치식물의 전신이라고 볼게요. 그럼 육상의 식물이 처음 태어난 거예요.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게. 근데 그럼 육상의 생물이 살지 않았으면 그 전에 어디 살았었어요? 바닷속에. 바닷속에 살고 있는 식물 얘잖아요. 남세균. 물론 시생누대에는 남세균이 살았고 얘가 이제 남조류라고도 이야기해요. 남조류.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제 어떻게 이어졌냐면 원생누대에 녹조류라고 하는 아이로 이제 발생이 돼요. 녹조류도 광합성합니다. 그리고 요 녹조류라고 하는 아이가 나중에 이 양치식물이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점점 육지로 올라오는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산소가 그 오존층을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으니까 이때 양치식물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요 어, 고사리가 자라니까 10m짜리 고사리가 있는 거지. 빽빽하게 10m짜리가 이렇게 쫙 있었는데 얘네들이 얼어 죽어요. 석탄기, 폐렴기 때 그 후기에 빙하기가 찾아와요. 빙하기 있음. 물론 오르드비스기 말기에 빙하기가 있어요. 이 있음. 그러니까 이런 온도가 낮아지는 시기를 잘 캐치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름이 석탄기가 된 거예요. 저 고사리가 10m나 넘는 고사리가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었어요. 왜? 그때는 고사리밖에 없었다니까요, 땅에. 딴 게 없어요. 뭐 소나무가 있어, 뭐 참나무가 있어, 배나무가 있어, 뭐가 있어요. 네, 고사리밖에 없었어요, 저 때. 근데 저 아이들이 온도가 낮아지니까 싸그리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석탄층을 형성하게 되어서 저 시대의 이름이 석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기억해 둘 만한 거
후기에 방추충. 푸줄리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예요, 영어. 그냥 방추충의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생대는 초기에 필석이 유명하고 필석, 중기에 좀 위쪽으로 올릴까? 중기에 어류가 유명하고요. 후기에 네, 방추충이 유명하다. 우선은 요거 기억해 주는 거. 삼엽충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외워두는 편이냐면은 그냥 고생대 하면은 필, 방, 요 순서를 계속 외우게 시켜요. 뭐 첫 글자라도 외워라. 여기서는 그렇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게 왜 그때 있었는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 필석류, 온도에 민감해서 싸그리 죽었다. 그 자리에 살고 있었던 생물, 어류가 네, 좀 더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추충이 이제 어류가 좀 쇠퇴한 시기에 방추충이 이제 살아남게 되었다. 모습으로 따지자면 필석 같은 아이는 이제 전체 모습을 보자면 이제 고사리 같은 모습인데 이제 다리 한 짝만 보자면 이제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달린 모양. 그리고 방추충이라고 하는 아이는 선생님은 방구충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방추충 모습이 네, 고구마 닮았죠. 고구마 모습. 그래서 고구마 방구충 이렇게 모습을 기억하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중생대 때는 네,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중생대는 사실 빙하기가 없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이제 판계화가 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1단원 초반에 판계화 분리되는 거 어디 먼저 분리된다고 했었죠? 동그라미에서 네, 동그라미가 나타난 시기는 고생대 말기 이게 판계화입니다. 네, 고생대 초기에 어디부터 갈라져요? 남부 대륙, 북부 대륙 우선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이게 로라시아 기억하시나? 곤도아나 이게 중생대 초기 그리고 요것이 이제 네, 네 조각 피자 조각 자르는 것 같죠? 이렇게 나뉘게 된 게 이제 중생대 후기 또는 신생대 초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그러니까 처음에 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생대 초기에 이제 나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든 판게아로 붙어 있었던 시절에 파충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든 네, 공룡 화석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대를 걸쳐서 이제 다 각각 분리돼서 살다 보니까 네, 각 대륙별로 나타나고 있는 공룡들의 모습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겠죠. 네, 공룡들이 나타났던 시기에 뭐 어떤 아이들도 나타나냐면 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원시 포유류가 트라이아스기 중생대 초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류와 같은 아이는 시조새 조류의 조상이잖아요. 네, 조류의 조상은 네, 쥐라기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의 진화 경로를 따져보면은 간단하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변형이 되는 거고 이 아이가 어류로 오게 되는데 이 시기가 이제 성캄브리아 시기인 거죠. 성캄브리아. 그리고 어류에서 양서류로 옮겨가는 시기가 있는데 네, 그 시기가 이제 고생대가 되는 것이고 요 조건 안에는 이제 오존층이 생성됐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실루리아기 때. 자, 그리고 중생대 때 이제 파충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처음 태어난 아이가 원시 포유류, 원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원시 포유류
그리고 파충류가 또 변화하게 된 게 시조새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전신이 돼서 시조새가 조류가 되었고, 그리고 원시 포유류가 포유류가 된 시기가 네, 신생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물의 네, 그러니까 번성 형태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을 해둬야 될 거, 소철나무 혹시 아시나요? 뭐 소나무, 뭐 잣나무 이런 것처럼 삐쭉삐쭉한 나무들이 있죠. 그런 나무들은 이제 소철나무, 소철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은행류, 은행은 지금도 살고 있긴 한데 요 아이의 특징이 이제 거시식물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은행도 좀 납작하고 이렇게 푸르스름하고 이제 좀 뾰족뾰족 은행이 뾰족뾰족한가? 뭐 아니 그건 아닌데 어쨌든 느낌이 소나무의 이파리 느낌과 은행나무의 이파리 느낌이 조금 닮았죠. 음, 은행나무도 이제 반듯반듯한 게 이런 느낌이 닮았는데 감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감나무 같은 잎은 부들부들해요. 그런 나무 잎들은 이제 속시식물의 잎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뾰족뾰족한 이렇게 반듯반듯한 느낌의 나무 식물들이 이제 거시식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음. 중생대는 별건 없어요. 육지에는 공룡,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중생대 말에 네, 속시식물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한다. 네, 감나무나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아이들 굉장히 부들부들한 이파리들의 느낌. 그게 이제 속시식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생대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은 신생대는 약 6.6억 년, 뭐 선생님은 0.65억 년,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네, 그 시기 제일 처음에는 따뜻해. 따뜻하니까 털이 숭숭숭 달린 매모드와 같은 아이가 못 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뜻한 바다에서 화폐석이라고 하는 유공충이라고 하는 아이가 번성하게 되었었던 거고요. 네. 후기에는 굉장히 추워졌어. 이 제4기에 빙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털이 숭숭숭숭숭 달린 매모드가 살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이 매모드가 따뜻해지면 죽겠지. 그래서 현재는 따뜻한 시기라서 매모드가 죽어 있는 시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반복됐었어요. 빙하기와 간빙기, 빙하기와 간빙기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이라고 하잖아요. 현재가 간빙기예요. 현재 간빙기. 그래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음, 네,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 사건으로 따지자면은 알프스 산맥이나 뭐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지금 굉장히 높은 산맥들 신생대 때 많이 분포가 신생대 때 생겨난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질 시대에 굉장히 많은 멸종이 있었는데 여기에 잠깐 이야기하는 게 대멸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생물 과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거 많이 1번, 2번 많이 안 죽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수백 종류의 생물들이 죽을 만큼 떼죽음 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빙하기 때, 뭐 기온 하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죽었지. 근데 많은 종류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추위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은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양치식물들 같은 거, 뭐 다른 그 초기에 있었던 필석 같은 거 다 죽은 거지. 두 번째, 빙하기가 도래했어요. 두 번째 시기에도 빙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운석 충돌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네, 해양 속 산소 부족.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은 오르드비스기 그러니까 그 가만 시대. 실루리아기 대붕기 이후에요. 어류 시대. 그러니까 어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게 되니까 어류는 동물이다 보니까 물 속에 있는 해양 속에 있었던 산소들을 잡아 먹었던 거죠. 많이 호흡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네. 내가 먹고 숨쉴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꼬르륵 죽기도 하고. 네. 그리고 3번 시기는 이제 뭐니 뭐니 해도 3 번은 꼭 기억해 줘야 돼요. 3 번. 판기야 형성. 고생대가 이래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체들을 살펴보면서 고생대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다 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것도 얕은 물. 얕은 물에 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판게아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얕은 물가가 다 붙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판게아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니까 엄청난 대규모 멸종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이때 살고 있었던 생물들의 99.9%가 멸종해요. 음. 그러니까 진짜 일부의 생명체들만 살아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생대 초기에 판게아가 이제 쪼개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판게아가 쪼개지려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되냐면 발산형 경계가 발달하게 되죠. 이게 발달.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상승하게 되면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서 뭐 몇 마리 죽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중생대 그러니까 공룡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생대 공룡 영화에는 화산과 같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그게 판게아가 분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발산형 경계가 항상 있었던 거죠. 육지 안에도 바다 밑에도. 그래서 화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때 있는 거예요. 중생대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공룡 영화를 보시면 항상 화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이걸로 통해서 이제 화산재들이 나뉘게 되는 건데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먼지들이 이제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떠다님.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한 달, 2달 정도 지구에 아무런 빛이 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뭐 식물을 먹고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이제 죽겠죠. 초식 공룡들, 초식 동물들 다 떼죽음 당할 건데 뭐 그 처음에는 육식 공룡들 같은 경우에는 파티지. 저는 뷔페처럼 그냥 군데군데 먹잇감들이 널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먹을 게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초식 공룡들이 계속 살고 있어야 그러니까 육식 공룡의 입장에서는 신선한 먹이가 살아야 되는 건데 자꾸 죽은 먹잇감, 썩은 먹잇감, 그리고 생명체들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죽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식 공룡들, 뭐 육식 공룡들 할 거 없이 이제 떼죽음 당하게 되는 거죠. 워낙 공룡들이 덩치가 크니까 그때도 살고 있었던 악어와 같은 아이들은 몸집이 작아서 살 수 있었던 거지 이 몸집이 컸으면은 악어도 없겠죠, 현재. 어쨌든 이런 5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뒤쪽 그림에서 요런 지질 시대별 생물들 그림 같은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삼엽충과 같은 아이는 여기 머리, 가슴, 배가 아니라 요렇게 세 갈래로 이제 몸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세 개의 이파리를 겹쳐놓은 것과 같다라고 해서 삼엽충이라고 하고 필석과 같은 아이는 해파리 그러니까 다리 끝 문어발 같이 이제 다리 끝 이런 거 모습 기억해 주시고
암모나이트 굉장히 보고 웃지 마요. 암모나이트 이렇게 기억을 하는 편이고요, 선생님은. 여기 있는 아이는 고구마 모습 닮았다고 해서 방구충이라고 선생님 기억한다고 했고, 화폐석은 동그란 코인 모양처럼 생겼어요. 코인. 음. 자,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요거 보면서 삼엽충이 돌아다니고 있네. 그리고 여기에 양치식물들 돌아다니고 있는 거. 돌아다닌다? 근처에 살고 있다. 여기 양치식물도 엄청 높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요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표현에 이런 것들 있죠. 여기 고사리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근데 소철나무 이런 삐쭉삐쭉한 아이, 삐쭉삐쭉한 아이다. 이게 다 살아 있는 거지. 이 와중에 공룡은 귀엽게 생겼어. 어쨌든 자 이제 넘어가서 몇 쪽 어느 걸 좀 구분을 해주면 좋겠냐면 가끔씩 요거 10번 문제와 같은 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 화석이 어느 지층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예를 들어서 기억과 같은 화석이 이런 원래는 화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생물이었겠죠. 생물이 이 A지층, B지층이 쌓이는 기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니은 화석은 A지층, B지층이 살았던 그 시대에 디귿 화석은 B지층이 쌓였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지층에서 어느 화석 나타났어? 어느 지층에서 어느 화석 나타났어? 그런데 이 생물이 갑자기 많이, 그러니까 대다수가 생물의 종류가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 시대가 바로 요 시대인 거죠. 보세요. 기역도 디귿도 이 시대를 끝으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리을이라고 하는 아이, 미음이라고 하는 아이, 이응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의 패턴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B와 C, 저 시대를 구분하는 경계로 삼는다. 화석에 관련돼서 아직 많은 그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런 파트를 잘 구분해서 네, 너무 앞으로 잘 적용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문제 요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네 19번 문제 요거 두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채팅으로 잠깐 얘기해 주세요.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동물의 출현 시기를 시간 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세포 동물 출현, 이게, 그러니까 구분을 확실하게 두는 거예요. 성캄브리아 시대도 단세포가 나타났을 때는 시생누대에 이 시생이 있고, 여기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는 거는 원생누대에, 그리고 삼엽충이 출현한 거는 고생대에, 그리고 공룡이 출현했던 시대가 이제 중생대인데,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공룡이 출현한 시기가 이제 중생대예요. 그러니까 공룡이 중생대에 출현하게 된 거고, 파충류라고 따지면은 파충류는 고생대 말에 이제 출현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태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20살 때부터 이제 어른, 뭐 활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생물체들이 번성했다는 시기가 어, 사회생활 한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파충류는 고생대 말에 이제 출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공룡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엽충 같은 아이들은 이제 고생대 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생대 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고생대 전반부를 걸쳐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가하 시기에는 생물이 모두 바다에 번식하였다. 그러니까 원생 누대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 고생대라고 이야기하면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고생대 실루리아기 이후에 오존층이 생성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육상생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그 뒤은 나아 시기에 생물의 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자, 원생누대와 고생대의 그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원생누대는 비교적 한랭한 시기였고, 고생대는 초기에 굉장히 온난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문제 그림이 달라요? 뭐가 다르지? 음, 남세균 출현. 남세균 출현으로 나와 있군요. 그럼 남세균이라고 하면은, 네, 시생누대. 시생누대에도 뭐 어차피 바다에 살고 있었고, 요렇게 책마다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음. 그리고 나아 시기에 삼엽충은 맞네. 삼엽충이 이제 살고 있었던 시기에는 생물의 수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고생대 초기, 완전 초기를 이야기하니까요. 수가 증가하였다. 맞고요. 디귿, 가나 기간보다 나다 기간이 더 길게 지속되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뭐 가나, 이걸 원생누대라고 해도 몇십억 년, 20억 년 넘어요. 그리고 시생누대라고 이야기해보면은 여기가 한 40억 년 정도 이상은, 40? 아니다. 대충 35억? 이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생대부터 중생대까지는 대략 5.5에서 2.5, 3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 기간이 훨씬 더 길게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19번 그림은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해양 생물 뭐 종의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고생대부터 신생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처음에 물론 제일 긴 거, 좀 짧은 거 이런 걸 따지고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현재 생물의 수가 많을까요? 과거의 생물의 수가 많을까요? 라고 따지면 현재 살고 있는 생물의 수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가장 많은 생명체들의 종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종의 수라는 것은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류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류의 수.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하게 고생된 누구누구 있어요. 어류, 양서류, 기껏 해봤자 이제 뭐 파충류는 여기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중생대 때는 어류가 없습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다 누적되는 거예요. 동물만 봐도 이래요. 식물도 현재 은행나무 안 삽니까? 그러니까 거시식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생물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가 과거 고생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고생대 맞아요. 2번 B 시기에 파충류가 번성했다. 중생대잖아요. 파충류 번성하고 있었죠. 3번 지질시대의 길이는 C가 가장 짧다. 시대 구분 잘 기억해 주세요. 5.5억, 2.5억, 0.65억. 자, C의 시기가 가장 짧다? 네, 맞습니다. 생물 소개수가 가장 많은 지질시대는 A다 라고 얘기하는 게 틀렸죠. 지금 여기 그림만 봐도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잖아요. 전체적으로 적은 포인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단원이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한번 천천히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살았었던 생물들의 그 모습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서 뭐 금요일 날은 이거 파트부터 시작을 할 거지만 우선 오늘 배웠었던 요거 12번 요거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12번은 몇 페이지냐면은 113쪽 12번입니다. 그림은 지질시대 구분과 생명체들의 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때 여기 부분에 걸쳐서 있는 아이들이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 때 생물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있었는지 원생생물 그리고 단세포, 다세포. 원생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 원생생물은 핵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핵이 없다. 제일 처음에 생명체들이 태어났는데 핵이 없다. 그러니까 DNA와 RNA와 같은 것들이 이제 몸 안에 있는 거죠. 세포 안에 있다 보니까 이 DNA들이 변형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부딪히면 멍들잖아요. 근데 원생 생물들 같은 경우에 부딪히면 DNA가 부서져 버려. 그렇게 되면은 원생 생물이 자기 이제 후손을 만든다라고 할 때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만들 수가 없고 자기의 유전자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핵 생물이라는 것으로 핵이 있는 생물로 진화하게 돼요. 그런 걸 이제 단세포, 다세포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동물이 이제 그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 뭐라고 보시면 돼요? 어류라고 보시면 돼요. 무척추 동물에서 이제 이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A라는 시기 중간에 육상 생물이 태어나기 시작하죠. 그럼 요 시작 시기가 언제예요? 실루리아기. 요런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A와 같은 아이는 고생대, B는 중생대, C는 가장 짧은 신생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양치 식물 언제 살았습니까? 고사리. 그러니까 이게 이때 살았던 양치 식물, 뭐 고사리가 대표적이긴 한데 고사리는 현재까지 조금은 남아 있는 거고 저때 굉장히 많은 양치 식물들이 살아 있었을 건데 멸종을 해버린 시기가 바로 A 말기, 석탄기, 페룬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 어, 잠깐만. 아, 멸종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해봐야겠네. 이게 선생님이 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멸종이라는 말에 지금 선생님이 걸렸거든요. 멸종. 멸종이라는 얘기는 아까 지금 고사리 멸종했어요? 아니, 지금도 나타나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양치식물 물론 많이 죽었죠.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양치식물이 고사리인데 그런 고사리가 멸종했느냐 아예 없어졌느냐라고 하면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멸종이라는 표현 대신에 대략 뭐라고 쓰면 되나? 거의 전멸?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멸종? 그러니까 멸종은 아닌 거죠. 종이 끊긴 건 아닌 거죠. 멸종이라는 표현은 그 이후에 아예 안 보이고 화석으로만 관측이 가능한, 화석으로만 관찰이 가능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억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도 잠깐 깜짝 놀라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 다시 생각이 났어. 자, 니은에 보시면은 약 20억 년 전에 남세균이 처음으로 출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세균은 요거 수치를 좀 기억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대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요때. 요때가 대략 27억이에요. 수치를 외우고 있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고3들 같은 경우 남세균 20억 년 아닌데 27억 년인데 그거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네 20억 년 전인데 아닌데 저거 27억 년인데 이런 거 좀 기억하면은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이 아닌 거고요. 디귿 동물은 원생누대 말에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요. 나타나기 시작한 거. 네. 원생누대 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시생누대, 원생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원생누대 말에 처음으로 출현한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네,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6번 한번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6번. 6번. 그리고 6번만. 다 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6번에 보시면 그림 가는 어느 지역, 지층 A, B, C, D, E에서 발견된 화석의 산출 범위. 뭐 요거 화석 모습 보시고 바로 파악하시나? 네, 요 아이는 삼엽충이고 역충, 그리고 이 두 번째 아이는 필석,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그냥 조개, 그리고 네 번째는 암모나이트, 그리고 다섯 번째 아이는 그냥 뭐 식물의 이파리. 근데 이 아이는 누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거시식물일 가능성이 높겠죠. 또는 이파리가 굉장히 넓으니까 속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두 개 중에 이파리의 모습만 딱 놓고 보자면 감나무 이파리처럼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속시식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암모나이트가 살았다는 이 시기가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중생대 전 초기, 중기, 후기까지 모두 다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요 시기, D 시기가 이제 중생대 후기라고 좀 생각이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삼엽충과 필석의 모습을 보니까 필석이라고 하는 아이는 고생대 초기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B와 C 사이에 지금 조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조개는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생각 안 하고 B와 C 사이에 부정합이 있지 않을까, 부정합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림을 저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기억. 지층에서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주고, 지층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 D에 대비된다. 이게 수학에서 얘기하면 대응이라고 하는 건데, 네, 지층 기억은 지층 D에 대비된다. 나오는 화석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억 맞는 것이고, 지층 기억이라고 하는 아이가 지층 니은보다 나중에 생성된다. 화석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고생대 화석들, 삼엽충, 필석과 같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기억에는 이제 암모나이트와 같은 아이들이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 상대 연령에서 이 법칙 기억나십니까? 네.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화석들 가지고 생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네, 그래서 네, 기억이 나중에 생성된 거 맞죠. 그리고 화석 산출군의 변화, 화석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선생님이 짚어준 포인트, B와 C 사이에 생명체들이 갑자기 삼엽충 필석 고생대 화석에서 네, 암모나이트 화석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죠. 물론 이거는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게 생물의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저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A, B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이 갑자기 C에 없어요. 그리고 C에서 다른 생명체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 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생명체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B와 C 사이예요.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그 지질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사실 선생님이 얘기한 것보다 나머지 더 내용들, 암기하실 내용들이 더 많고요. 추천드리는 거는 한번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까? 선생님은 사진으로 볼 때 선생님한테 한 페이지로 정리해 주시면 좋거든요.
뭐지, 코치실 가서 A4지 또는 이제 B4지를 보게 되면은 그걸 그냥 딱 꺼내놔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서 이제 선을 하나 쫙 그은 다음에 고생대다, 중생대다, 신생대다 이렇게 딱 시대로 구분해 놓고 그 밑에 이제 특징들을 적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할 때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줄을 쫙 그어 놓고 언제부터 생명체들이 출현하지? 40억. 그때부터 시생누대라고 얘기해. 25억 년인 정도가 시간이 되면 원생누대라고 얘기해. 그때 생명체들이 뭐가 살고 있었지? 5.5억 년에 고생대야? 그러면 날씨가 어떻지? 고생대, 캄브리아기, 오르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분기, 석탄기, 페런기. 점점 추워지기 시작해. 그랬다가 잠깐 실루리아기 때 따뜻해졌다가 점점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석탄기, 페런기 때 온도가 내려가. 그러면 그 환경에 따라서 생명체들,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있었다라는 그 환경에서부터 생명체들이 고생대 초기에 필석, 고생대 중기에 갑주어, 고생대 후기에 방추충, 이렇게 생명체들이 변하네? 이런 포인트들을 선생님 여기 앞에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선생님은 요거를 안 보고 써요. 물론 여러 번 가르쳐 봤으니까 그냥 능숙하게 쓸 수는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네, 수능 시험 보기 전에는 그래도 선생님이 쓰는 것만큼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1단원 파트는 암기를 얼마나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초점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 6월 뭐 금요일 날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6월 때 좀 많이 암기돼서 공부해 모의고사 봤으면 하는 느낌 전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별의 진화 다음에 이제 별의 에너지원 그리고 외계 행성계 그쪽 파트를 계속 할 거니까 네, 금요일 날 천문학 할 준비 미리 하시고요.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별의 에너지원 그리고 마지막 외계 행성계 파트 같이 살펴볼 거예요.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네,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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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